자,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발표는 저희 연구단의 박성호 연구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21세기 대중서사 감염병의 상상력 그리고 혐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HK 연구교수 박성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은 21세기 대중서사와 감염병의 상상력 그리고 혐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거고요. 아까 처음에 단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원래 학술대회를 작년 말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초에 원래 시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정되었던 주제는 의료인문학의 어떤 전반을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원래는 그래서 이 의료문학에서 정신질환과 근대 초기 의료문학의 어떤 관계에서 의료문학사를 다시 한번 쓰고 싶다라는 욕망하에서 그와 관련된 연구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 학술대회 주제가 바뀌면서 어떤 걸로 발표 주제를 바꿔야 할까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지금 시대에 우리가 동시대에 접할 수 있는 서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감염병이라는 그런 질병의 존재 혹은 그 질병에 노출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일종의 어떤 혐오의 시선, 차별의 시선 이런 것들이 대중서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상상력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중심으로 하는 발표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는 이제 에일리언 시리즈 그리고 또 하나는 좀비물인데 이걸 이제 글의 형태로 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좀비물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할 생각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이 자리는 학술 발표니까 조금 폭넓게 본다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다 해볼까 합니다. 네, 넘어가서요. 아이고, 왜 안 돼? 네. 자, 보통 사실 감염병을 주제로 한 영화들은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꽤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일단 저희가 딱 들었을 때 알 수 있을 만한 영화는 그 아웃브레이크, 그러니까 저처럼 코가 매력적인 배우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을 왜 웃으시죠?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을 맡아서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에볼라 바이러스를 소재로 어떤 미국의 한 마을이 실제 에피데믹 상황에 처해서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다뤘었고요.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영화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제가 포스터 잠깐 놨지만 2011년에 나왔던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재조명을 받는 이유는 이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상황이 현재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퍼져나가는 상황과 굉장히 흡사하더라는 거죠. 왜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뭔가 예언물. 이때 이미 그 코로나19 팬데믹은 예언되고 있었다. 약간 이런 식의 흥미를 유발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컨테이전 영화를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체로 이렇게 아예 전염병을 정말 주제로 하는 영화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재난 영화의 서사를 많이 따라갑니다. 이를테면은 뭐 화산 폭발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혹은 쓰나미 아니면 운석 충돌과 같은 그런 대중 영화의 그 재난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서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대한 인간이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고난 때문에 이제 고통을 겪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끼리 어떤 단합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이런 종류의 서사로 귀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런 영화들은 일단 제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건 감염병이라는 현상이 우리 마음, 사람들의 마음 이면에 심어주는 어두운 면모라는 건 이런 종류의 영화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종차별이다, 뭐 성차별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실제 표면적으로 대놓고 드러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다만 우리 내면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편견이라든가 선입견의 형태로 표출이 되는 거지. 이런 영화들도
그러니까 그 전염병 자체를 직접적인 주제로 삼는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모들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감염병이라는 이런 그 재난에 맞서서 인간이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약간 더 휴머니즘을 강조한 그런 종류의 영화들이 대부분이죠. 저는 이런 영화들보다는 원래는 감염병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원래는 감염병과 무관한 영화들이었지만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감염병과 관련된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면서 지금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어떤 혐오의 감정 혹은 그런 선입견들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그 영화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종류의 영화들은요, 대체로 이미 1970년대, 60년대부터 출연했지만, 그러니까 처음 출연했을 당시에는 감염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영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21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보통 이제 시리즈물이겠죠. 21세기로 들어오게 되면서 급작스럽게 감염병과 관련된 상상력들을 채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들의 또 공통점은요, 주로 인간의, 그러니까 대중 일반의 공포의 감정을 자극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별로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어떤 그런 대상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1960년대, 70년대에는 주로 외계로부터의 공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혹은 어떤 이 방사능, 원자력 이런 것들에 의한 공포가 많았던 반면에 21세기 들어와서는 이때부터 어떤 감염병에 대한 공포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가 2003년에 사스를 겪었고 2009년에 신종플루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는데 2000년대에 나온 대중서사들 중에서 이런 시리즈물 가운데에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감염병의 상상력들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감염병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큰 공포를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걸 반영하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때에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공포라는 것이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라든가 정확한 수치에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계인에 대한 공포라는 게 실제로 외계로부터 침략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통 수치나 통계상으로 볼 때는 자동차를 타는 것이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행기에 한번 추락사고 나서 그게 언론 보도에 나가면은 나 다음 달에 여행 가려고 예약했던 거 취소하고 이런 경우는 많아도 내가 어디 교통사고 나서 사람 죽었다는 소식 듣고서 이 고속버스 표 취소하고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의 감정이라는 건 반드시 그 시대의 사실관계라든가 실질적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통계 수치와는 무관하게 그 당시 사회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감각에 많이 근거를 하고 있고 그런 감각으로 봤을 때 21세기는 역시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일단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에일리언 시리즈였고요. 에일리언 시리즈는 첫 영화가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이 1979년에 발표한 에일리언, 우리 한국에서는 에일리언 1편으로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 당시에 사실 에일리언 1편에서의 그 에일리언이라는 원래 공식 명칭은 뭐 제노모프라고 하는데 그냥 편의상 에일리언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일리언은 그냥 말 그대로 스페이스 프리크, 그러니까 외계 생물체에 의한 어떤 공포 영화에 가깝습니다. 이게 어떤 생명체, 어떤 생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고요. 그냥 미지의 생명체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의 영화로 나가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2편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2편 에일리언즈, 한국에서는 에일리언 2로 개봉을 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에일리언이라는 동물의 생태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벌이라든가 개미와 같은 군락 생활을 하는 그런 곤충들, 그러니까 뭐 여왕이 있고 뭐 일벌 혹은 일개미가 있고 뭐 병정개미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이 나눠져 있는 군락 생물에다가 사람의 몸에 알을 낳아서 부화를 시키는 기생벌의 이미지를 합쳐서 이런 기생하는 이런 기생벌과 같은 군락생물이라는 형태로 생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군집 생활을 하는 어떤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전투력도 강한 외계 생명체에 인간이 어떻게 싸워서 살아남느냐라는 형태로 서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에일리언 4편까지가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그 군집 생활을 하는 기생벌과 같은 형태의 외계 생명체다라는 설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예, 지금 설명드린 그거죠.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이 프리퀄 시리즈가 등장합니다. 다시 1편의 감독을 맡았던 리들리 스캇이 다시 이제 메가폰을 잡고서 처음 만들어낸 영화가 2000년대 들어서 처음 나왔던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커버넌트까지 개봉을 했고, 현재 이 다음 편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는 무성한데 아직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죠.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로 넘어오게 되면은 에일리언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고도의 지능을 갖춘 외계 생명체이자 군집 생활을 하는 별개의, 좀 인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외계 생명체로 간주되었던 이 존재가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결국 인간을 만들어낸 엔지니어라는 외계 생명체가 생물학 병기의 일환으로 만든 것이 에일리언이고, 이 에일리언, 원시 에일리언을 다시 어떤 인간이 그 만들어낸 안드로이드가 그걸 이제 개량해서 바이러스의 형태로 개량해서 엔지니어를 멸망시키는 종류의 서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에일리언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미지의 공포, 그러니까 외계로부터의 공포라는 존재에서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과 밀접한, 혹은 인간의 기술이 낳은 부산물로서 탄생한, 그러면서도 결국 나중에는 인간 스스로를 공격하고 멸망하게까지 만들 수 있는 생물학 병기라는 형태로 이미지를 전환하게 됩니다. 자, 좀비 같은 경우는 어떠냐? 원래 좀비는요, 그 부두교라는 특정 지역의 종교의 산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두교 술사가 보통은 이제 시체에 거는 경우가 많고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걸기도 하는데, 주술을 걸어서 그 주술에 걸린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한다라는 의미에서 탄생한 게 원래는 좀비였죠. 근데 이게 대중서사로 넘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대중서사라는 관점에서는 막 부두교라는 그런 어떤 종교를 이해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다가설 수 있는 이미지로 설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대중서사로 넘어오게 되면서는 그 원래의 이미지는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 좀비물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지금 여기 제가 언급했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이 1968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죽은 자들이 갑자기 살아나서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살아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간에, 영화 중간에 그 TV 뉴스가 잠깐 흘러나오는데, 거기서 아주 짤막하게 금성에서 나온 방사능이라는 언급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외계로부터의 공포. 왜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1953년에 나왔던 영화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조지 웰스 원작의 우주전쟁. 그것도 이제 외계로부터의 침공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그런 상상력을 이제 영화로 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또 외계에 대한 공포, 혹은 방사능, 그러니까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이런 식으로 좀비물을, 원래 좀비의 이미지를 약간씩 뒤바꿔서 좀비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주술적인 의미는 완전히 사라져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외부로부터 혹은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이제 좀비에 투영이 돼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던 좀비물은요,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또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 좀비물을 가장 극적으로 바꿨던 주체는 사실은 일본의 게임 제작사였죠. 일본의 게임 제작사에서 그 레지던트 이블의 원작명이 바이오 하자드라는 비디오 게임을 만들어내면서 좀비가 탄생하는 원인을 뭐 주술이라든가 외부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무관한 바이러스에 의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바뀌게 되는 게, 원래 좀비는요, 영어로 하자면은 처음 이제 영어 표현으로서 나타났던 것은 언데드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좀비 바이러스라는 게 좀비 바이러스라는 상상력이 등장하면서 죽어있는 시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좀비로 만든다라는 식으로 이 좀비의 발생 개념이 역전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바이러스가 유포됨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퍼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좀비 팬데믹이라는 현상으로, 나중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아포칼립스까지 온다라는 식으로 대중서사의 방향이
본격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특히 이 바이오 하자드를 기반으로 만들었던 레지던트 이블에서 이제 뭐 T 바이러스라는 것을 출현을 시키면서 이런 상상력이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 뒤로 나오는 영화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좀비라는 기본 설정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나는 전설이다. 2007년에 나온 영화인데 사실은 이게 리메이크작입니다. 원래 맨 처음에 나왔던 원작 그 나는 전설이다 소설에서는요. 드라큘라의 지배를 받는 세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비, 바이러스 이런 것과 무관하게 드라큘라들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인간이라는 나약한 존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고군분투하는가 그 얘기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영화에서는 영화화 처음 됐던 것은 나는 전설이다 그 제목대로 가지는 않고요. 오메가맨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냉전 시대니까 미국과 소련 사이의 전쟁에서 생물학병기가 사용이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상한 형태로 변화가 되고 그 와중에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투쟁의 얘기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07년에 나왔던 영화 나는 전설이다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 좀비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죠.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물리칠 것이냐라는 그 주인공이 계속해서 막 혈청만 찾고 뭐 이렇게 실험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장면들, 이런 상상력들이 2007년에 나는 전설이다라는 이 리메이크작에서는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자, 제가 이 영화 에일리언과 좀비에 관련된 이 영화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중서사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이면에는 결국 이런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그 공포로 인해서 합리화된 혐오의 감정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극단적 서사의 정당화입니다. 즉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양분하고 비감염자가 어떻게 감염자로부터 살아남느냐 혹은 감염된 자들을 어떻게 퇴치할 것이냐라는 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중점을 두고서 서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감염자는 인간 이외의 존재, 인간과는 별개의 존재로 상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좀비라는 존재도 분명 그 좀비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돼서 환자가 되고서 변형을 일으켜서 좀비로 바뀌는 것인데 이런 좀비들을 상대하는 서사에 있어서는 절대 이 존재가 원래 인간이었다라는 점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이 좀비들을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을 것인가,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가 서사의 주안점으로 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 보면은 언뜻 그런 말들이 나와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민폐 캐릭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좀비 영화에서 보면 민폐 캐릭터라고 해서 막 요즘 표현대로 하자면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저 바람 캐릭터라고 보다 보면 안 걸릴 것 같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여기서 이 민폐 캐릭터들의 정체성이라는 거 보면요.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이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좀비가 된 사람들이 과거에는 인간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서사의 흐름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일종의 어떤 휴머니즘을 굉장히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런 서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물론 영화 내용 자체를 보자면은 제가 봐도 답답해요. 저 사람 왜 저래? 근데 이걸 한 발자국 뒤를 물러나서 생각해보면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든 퇴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기에 처한다라는 전제를 깔지 않고서는 성립이 될 수 없는 서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양분하고 감염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건강한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소외시키고 속관해서 제거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구분하고 감염자에 대한 혐오를 정당화시키는 서사에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감염병을 소재로 한 혐오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를테면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좀비, 저 사람들은 뇌가 정지된 사람이라고 깎아내리는 경우들도 많고요. 혹은 여기서 잠깐 나왔지만 숙주,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혹은 누군가에게 감염된 존재, 너희는 뭔가에 감염돼서 정상적으로 사고나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에 사람들이 의외로 거부감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최근 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나오는 호소 중에 하나도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돼서 내가 주위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경험,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제 주변에도 제 친구 하나가 그 대구에 저기 장례식 참석하고 왔다가 바로 그 다음날 이제 그 당시 대구 신천지 사태 터지면서 코로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아파트 주민들이 다 이렇게 피해 다니더래요. 그리고 그 원래 아이 보내던 그 유치원에서도 당분간은 등원시키지 말라.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감염자에 대한 배척과 배타 혹은 혐오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감정의, 그러니까 그런 행동의 이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대중서사 속에서 나타나는 감염병에 대한 혐오의 정서가 아닌가. 네, 대충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서 네,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